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예리입니다. 제가 감기를 살짝 걸려서 약간 기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예리 씨 말 많이 들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콜록콜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못 시키는데 어떡하지? 이 거짓말 생각을 시킬 거잖아요. 하면서 왔는데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소식들 뭐 전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전주국제영화제 작품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근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전주영화제 가서 이제 썬꿈이라고요. 서울 현대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이 작업한 작품을 저도 오랜만에 단편으로 봤고요. 개인적으로 단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가서 단편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고 나중에 나도 다시 또 단편 작업이 있다면 그때도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썬꿈이라는 단편인데요. 무용극이어서 현예리 배우의 대사가 살짝 있지만 그보다는 뭐 현예리 씨도 그렇고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춤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그 영화를 보시길 바라요.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도 춤, 몸짓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작업을 하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춤을 못 추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영화 얘기하기 전에 한예리 씨 작품 하나만 더 얘기하면 5월 말에 또 하나 공개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네. 박하경 여행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말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2부에 박하경이 만나는 누군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5월 24일 날 나오면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OTT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공개되죠? 네. 바쁘시죠? 저보다 더 바쁘시죠? 네, 뭐 저는 이러저러하게 지내고 있고요. 오늘 리턴 투 서울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리턴 투 서울 얘기를 매너리 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항상 끝나고 나서 들어오면 가장 1차적으로 궁금한 감정인데 이 영화는 특히 궁금해요.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칸에서 처음 봤어요. 칸에서 처음 봤는데 그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리가 잘 안 돼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제 감정이 왜냐하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있는 이 영화를 경쟁 부문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부문 상영자가 챙겨보기가 사실은 쉽진 않은데 이 영화의 그 설명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캄보디아 사람인데 프랑스에 입양됐다 한국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채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럼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여기서 어떻게 캄보디아 얘기가 연결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동안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를 한동안 막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생각이 더 짙었던 이유는 영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무대 인사를 영화가 시작되기 전인지 끝인지 이 팀이 다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때 뭐 데이비드 감독이랑 박재민 씨는 물론이고 뭐 오감록 씨도 오시고 되게 여러 명이 그 무대에 서셨는데 그날 박재민 씨가 우셨어요. 근데 영화의 톤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무대 위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너무 톰보이 같은 사람이 거기서 막 이 영화를 여기서 선보이는 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 풍경 자체가 저한테 너무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래서 이 영화가 내게 어떤 감각으로 남을까를 고백하자 1년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이번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그제야 이 영화의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서야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되게 뒤늦은 경험담일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영화가 명쾌하게 정리되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한 마음을 안고 사실은 상영관을 봤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현타가 살짝 오는데 굉장히 궁금한 지금 기분이고요. 예리 씨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화 어땠어? 그럼 첫 마디가 영화 정말 좋다
영화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게 했을까? 근데 저도 똑같이 영화를 보고서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왜 뭐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내가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라고 제일 먼저 오늘 만나서 했던 얘기인데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들도 많고 그리고 연출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이라고 뭔가 매듭을 지어주던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딱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 프레디라는 사람의 어떤 여정을 이해해보고 뭔가 느껴보라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처음에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모호하지만 제가 뭔가 강렬하게 뭔가를 느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일단 거칠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는 운명과 운명이 계속 반복해서 교차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프레디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로 자체가 본인이 원하던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건 애초에 일본 행이었는데 아주 우연처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주어졌고 한국에 도착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뭐 한국 전쟁의 여파를 알게 한다거나 뭐 입양인들의 숫자를 알게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야기가 조금 진행되다 보면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제임스 본드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운명인 것 같다 이런 식의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연과 운명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재창조해서 결국에 가져버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일단은 이 영화를 제 방식대로는 재조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화가 정리가 안 됐던 지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턴 투 서울을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서사를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나아간 영화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 당황했다는 표현이 일단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보통은 이런 뭐 기존의 이민이라든지 입양과 관련된 소재 이야기를 다룰 때는 과거사로 가죠. 그래서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사람인지 꼭 이 사람이 알아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감 혹은 어떤 관성에 젖은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당혹감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같은 소재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잠시 후에 뭐 미나리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예를 들면 미나리는 그게 정의삭 감독의 개인적인 아주 자전적인 스토리인데 그거를 지금 자신의 혼란을 겪었던 어떤 세대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유년 시절에 되게 아름다웠던 어떤 향수로 그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보여줄까? 뭐 최근에 개봉했던 라이스 보이 슬립스도 마찬가지죠. 같은 소재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줄까를 고민하는데 이 영화는 아예 그 영역을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으로 할지 어떻게 새롭게 보여줄지 같은 거 사실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 이걸 비행으로 설명을 한다면 궤도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착지해버리는 그런 여정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보통 그런 영화가 따라가는 것은 주인공과 영화의 시각이 과거로 향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과거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결국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영화는 계속해서 미지의 미래와 관계맺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생각할수록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의 영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입양의 소재로 대부분 갖고 오면은 정말 의도치 않게 어느 순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게 몰입을 하게 된다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가족애를 보여준다거나 뭔가 어떤 따뜻한 감정이 들긴 하지만 이 영화는 절대 그런 영화가 일단 아니라는 게 되게 좀 신선했어요. 저도 그리고 이게 한 가족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프레디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온전히 저희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이 저는 되게 신선하고 또 다르게 느껴졌고 그로 인해서 이게 뒤쪽에 어떤 향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부딪혀 나가는지에 대한
되게 성장이라는 또 그런 코드를 같이 갖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되게 우연이지만 운명처럼 이 사람이 어쨌건 버려졌던 그때처럼 똑같이 지금도 뭔가를 계속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느낌. 그래서 로드무비 같기도 하고. 실제로 길을 많이 가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쵸. 새로운 여정지를 가기도 하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는지 이 새로움에 대해서 그 얘기는 오늘 차차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 설명을 할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 영화가 감독의 자전적인 얘기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자전적인 게 없는 영화도 아닌 굉장히 복잡한 시작점의 결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데이비드 츄 감독은 캄보디아 출생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고 입양이 된 적도 없는 사람인 거죠.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1960년대 캄보디아에서 급진적인 무장단체로 결성된 크메르가 있죠.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라고 보통 하는 것을 뭐 붉은 크메르 이렇게 부르면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 어떤 조직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데이비드 츄의 감독의 부모가 그걸 피하고자 프랑스로 이주를 한 거죠. 거기서 감독이 태어났고, 가족을 이미 부모는 모두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이 사람이 자라났고, 그런데 마치 그때 어린 시절 이 감독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쓴 게 방 안의 코끼리 같았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방 안의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코끼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알지만, 그 말을 누군가 먼저 꺼내면 그 말이 가져올 위험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방 안의 코끼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캄보디아 이야기하는 게 그냥 방 안의 코끼리 같았다는 거예요. 뭔가 되게 중요한 걸 빠뜨리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건 25살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로 가기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프랑스인이라고 이 감독이 생각했다는 거죠. 한 번도 자기는 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도 없고, 나는 경계인이라는 인식 자체도 그냥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계속 그 문화권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확실했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프랑스인이에요 라고 아주 확고하게 대답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캄보디아에 갔을 때 내가 느꼈던 것보다 상황이, 나를 둘러싼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내 어떤 정체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25살 그 이상이 처음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장소성이 나를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무언가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면서 이 영화의 시작점이 아주 러프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를 만들 구체적인 플랜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감독이 달콤한 잠이라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보이는 프랑스 친구가 한국 나의 고국이야,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돌이 지났을 때 프랑스로 입양이 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23살이 돼서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을 한국에 살다가 프랑스로 돌아온 친구였는데, 마침 데이비드 츄 감독이 부산영화제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고국을 보여주겠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을 마치고 나서 그 친구랑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뭐 지방 어디였겠죠. 부산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니까. 그래서 가서 그 가족과 생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기묘한 느낌, 이 친구의 생부를 만나고 있는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의 되게 이상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이 무언가 이 영화를 만들기 하는 아주 본격적인 씨앗으로 기능을 하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통역가가 중간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는 가족들의 통역을 고모가 약간 더듬더듬하는 시기인데, 실제로 그 대화를 번역해주는, 전달해주는 통역가가 있었고, 친구가 막 분노하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아주 한국적인 예의 범절에 맞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 가족들과 친구 사이에서. 그래서 통역가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건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 보통 자기 얘기를 만들죠. 정의작 감독의 경우처럼. 물론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미나리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고 최근에 나왔던 라이스 보이 슬립스도 본인의 완전 자전적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어떤 절대평가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거를 자기 이야기로 자기의 자전적인 뭔가로 풀기 마련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전혀 다른 상황에 사람의 이야기로 자기의 고민들을 풀어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쓴다면 뭐 프랑스에 입양되거나 이민자로 자랐던 남자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벌어진 이야기를 쓸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쉬운 접근이잖아요. 근데 그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일단 이 영화를 다르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직관적이었던 선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 아주 다른 도네무네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생각이 들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어요. 이제 말을 좀 하실 차인데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좀 더 길게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게 그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시간의 점프를 연결하는 구성이에요. 사실 저는 처음에 볼 때 이것도 되게 당혹스러운 구성이에요. 갑자기 컷2 되면 네, 근데 저는 막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 연결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 하면서도 잠깐 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점프를 뭐 하루 뒤, 뭐 며칠 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예 몇 년 뒤 이렇게 가버리고 여기서 무슨 장구분을 하거나 연도를 강조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크게 보면 세 번의 리턴 투 서울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리턴 투 서울과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또 리턴 투 서울을 한 어떤 장면과 그리고 하나의 에필로그 같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인상이셨어요? 시간의 점프. 일단은 서울에 온 다음에 2년 뒤에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프랑스 갔다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지 않았더라고요. 2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2년 동안 엄마와 연락이 어떻게든 닿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뒤에 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뒤가 나왔는데 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성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소용돌이 안에 점점 갇히거나 아니면 몰리거나 던져지는 이런 상황들에서 결국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5년 뒤에 다시 왔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누군가를 본인이 버리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고 그러고 에필로그에서는 글쎄요 저는 이것 또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생각보다 온전한 결말의 느낌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느낌의 결말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 결말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저는 그 시간의 분절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입양 내러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 입양이라는 소재를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 눈물을 좀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을 하고 이 사람이 방황을 막 하다가 자기의 혼란을 잠재우고 자아를 찾는 모든 답이 항상 생물학적 가족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 귀결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잠재울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는 맞는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순진하게 도달된 결말에 불과한 것 같고 입양인의 어떤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 혹은 입양인의 정체성 찾기라는 그 분류 자체를 이 영화는 좀 호되게 꼬집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영화가 됐기 때문에 표류, 불확실 그 자체를 들여다보려는 어떤 시도가 바로 그 시간의 경과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혼란은 자기 생물학적 가족을 만난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마치 나는 프랑스인이야라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데이비드 슈 감독의
사연처럼.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나서 아 그치 가족을 자꾸 만나는 게 결론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주 솔직하게 전 이 영화를 보고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에 아주 오랜 시간이 관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시간의 분자 혹은 시간의 흐름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지적하신 것처럼 프레드는 자기 인정을 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투쟁을 하기도 하고 이게 거의 막 소리 없는 전쟁처럼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에서 프레드는 몇 번이고 약간 재창조 되거든요. 자기의 과거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거기에 뿌리 내리려는 선택은 하지 않는 대신에 각각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시도하고 있고 이전의 것을 다 벗어던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투쟁의 시간을 보여주려면 적어도 이 정도, 최소 8년 정도의 시간은 관찰이 좀 필요한 작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내가 그동안 알았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아 저렇게 가족을 만나면 울게 되고 손잡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뭔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다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 오히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 이제부터 뭔가 그 사람은 왜라는 의문들을 던지게 되고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그들을 만난 다음에 전혀 알 수 없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의 느낌을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족이라서 받아들이고 자고 가라고 하고 막 먹으라고 하고 하지만 난 이 모든 게 어색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영화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좀 이제 아 이게 어쩌면 이게 더 리얼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거는 정말 다큐 같은 감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진짜야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나리에서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닌 것도 아니죠. 네, 그 문화권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 이민자 세대의 자녀들이 겪는 무언가의 과정 또한 사실은 뭐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정책인데 그냥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경험이 없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있었을 무언가의 노스텔지어의 방식으로 이 영화를 풀어본다면 이 리턴 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노스텔지어 딱 부수면서 그때부터 꼭 노스텔지어 막 비켜 아픈 노스텔지어야 이렇게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파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왜냐면 저는 그 많은 분절 중에 두 번째 파트가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뭐야 다른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거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카네고는 그걸 영어 자막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대사를 아주 완벽하게 한국어처럼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이거 판타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중간에 너무 갑자기 톤앤매너가 바뀌어버리는 설정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의 아예 무슨 캐릭터 자체가 변모한 것 같은 느낌도 그렇고 그 중간에 데이트 앱으로 분명히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기 밀명업자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뒤에 가면 그 사람이 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뭐지? 그러면 파트 2에서 봤던 게 이미 이 사람은 한국에서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펼쳐진 되게 과격한 상상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본 거예요. 데이비드 감독이 전 재밌게 보셨네요. 너무 허탈한 얘기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전체적인 톤으로도 되게 튀는 톤앤매너를 가지고 있고 강렬함으로 쳐도 가장 강렬한 파트가 바로 두 번째인 거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나 기능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의 그 파격적인 톤앤매너는 왜 필요했을까요? 이런 말이죠. 어찌됐건 전 첫 번째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제 한국에서 살기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가족,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가족하고도 떨어져 있고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내 가족들을 조금 만든 느낌도 저한테는 있었고 이 과정들을 자기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는 느낌이 가장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알았던 자신이 좀 더 벗어 던지고 내 안에 가장 불안전하게 있는 어떤 것들을 가장 가까이 끌어올려서
이 삶을 좀 지탱해 가는 느낌들이 입원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하지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본인이 한번 쳐봐야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파트를 보면서 일단 그 파트가 열리자마자 가장 처음 받은 충격은 왜 안 갔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충동적으로 이 사람이 어쩌면 한국에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오기 같은 걸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머니를 일단 보지 못했다는 거. 네. 그 여러 가지 뭐 이유야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영화가 설명을 해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태까지 한국에 있는 이유는 그제까지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어떤 고정관념. 그렇지. 이 사람은 뿌리를 조사하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 더 부수기 위해 두 번째 파트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당장이라도 한국에 정말 학을 떼고 떠날 것처럼 분명히 초반에 보여줬는데 한국에 남아있다? 그러면 어떤 충동이 이 사람을 남게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파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파트에서 보여지게 되는 건 아주 분명하게 자기 의지를 밝히는 사람이라는 점인데 한국에 머물기로 한 결정이 단순히 엄마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때문만 아니구나를 거기서 완전히 확실하게 보여주죠. 저는 대사가 없지만 그 파트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나를 버렸어. 그런데 난 한국을 선택할 수 있어. 나도 버릴 수 있어. 언제든 마음 먹으면. 그리고 난 한국인을 내가 되길 원한다면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한국인 친구들과 가족을 만들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가족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해낼 거라는 점이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어떤 투쟁의 상태로 그 파트 2가 읽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굳이 타투를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이거 되게 솔직히 고백하면 이거 너무 직업병인데 영화에서 어떤 설정이 나오면 그걸 좀 흘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굳이 타투일까? 왜 캐럿을 만드는 남자가 아닐까? 왜 앞에살이 장사하는 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프레디한테 정체성이라는 건 타투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타투 도안을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장면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이 점프했을 때 굳이 그때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난 언제든 널 지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타투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같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타투라고 하는 건 보통 그 사람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자기가 뭐 존경하는 사람의 어떤 명언을 새겨넣을 수도 있고 자기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남자를 새겨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타투만 떼어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무언가들을 몸에 새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캐릭터는 그게 그냥 표식일 뿐이라는 걸 되게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뭐 레이저로 지우든 뭘로 지원해 버릴 수 있는 되게 화상 같은 기표에 불과하다라는 걸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구나라고 저 혼자 과대해서 그걸 해보았습니다. 저는 너를 언제든 버릴 수 있어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초반에 이제 남자를 처음 만나서 잠자리를 갖고 나서 또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같이 왔던 약혼자 같은 그 남자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타투를 했던 남자한테도 와보라고 하거나 본인이 먼저 다가가잖아요. 항상 와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널 지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항상 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떤 관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 실제로 그렇게 버리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누군가를 버릴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뭔가 연애도 뭐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 시작할 때도 그 만나는 앱으로 이제 나이 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뭔가 아버지의 부재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든 사람을 만나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결핍을 조금 더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앞에서는 그걸 조롱하듯이 늑다리가 좋아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파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프레디는 진짜 감독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정말 우연히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자기 뿌리라던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물론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내추럴 본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마찰 같은 것들은 순간순간 있었겠죠. 뭐 문화권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로 있었을 텐데 그게 모국이 있고 피를 나는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무언가가 달라져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프레디의 선택들도 이 단어라고 다른 말이 없을까요?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그게 아니고 그 선택 자체가 그냥 여전히 뿌리 내리지 않는 방황의 상태라는 거, 그 점이 진짜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게 실제로 파트 2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리턴 투 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All the people I will never be라는 제목이거든요. 내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조금 더 이 영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되게 멋있는 사람의 투쟁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인데요. 그건 100% 프레디 캐릭터에서 나오죠. 처음에는 그냥 되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 캐릭터의 매력을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일단은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되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프랑스의 중간에 있는 사람, 남성과 여성의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에너지 자체도 발을 이제 땅에 깊게 박고 있는 느낌보다는 떠 있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가 흔들렸을 때 그 위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흔들림 자체가 누가 보기엔 굉장히 불완전하지만 누가 보기엔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힘이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전 이 모든 동력이 불안과 분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유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동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가리는 무기로든 혹은 그 상황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으로든 활용을 되게 똑똑하게 잘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캐릭터를 만들 때 감독의 팩트, 그러니까 영화 밖의 상황은 지금은 양부모 상담을 해주는 그 프랑스의 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성격이 되게 집요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 캐릭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더군다나 이 데이비드 추 감독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여자도 아니고 입양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면서 순간순간 이 캐릭터에서 느끼는 어떤 거리감 같은 것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얘기하면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거칠고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호감을 얻기 위한 행동들이라기보다 그냥 자기를 찾기 위한 과정들로 보았는데 거칠게 또 이 영화를 다르게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시주를 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굳이 초반에 시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 악보를 사전 준비 없이 연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만의 인물을 되게 서툴게 연주하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기승전결 완벽하게 이미 구조적으로 완성이 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프레디는 말하자면 현재 속에서 사전 준비 없이 계속 연주와 작곡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와 미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혼란을 그냥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의 존재인 건데 제가 재밌다고 느낀 건 이 사람은 자기 세계를 창조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불안을 느낄 때 그 장소에 순응하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첫 장면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네가 따르는 거는 이건 모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따라준 술을 마셔야 돼. 근데 그 문화가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근데 진짜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 술잔을 이렇게 따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뭐 두 번 본 남자친구는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고 막 아빠는 마음에도 안 드는 선물과 문자 폭탄 같은 것들 막 보내고 이럴 때 너무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LP바에 가잖아요. LP바는 춤추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한 불안과 혼란과 되게 폭발할 것 같은 어떤 분노를 느낄 때 자기가 있는 장소를 그냥 새롭게 다시 막 매핑하고 조합해서 만들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첫 장면도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을 막 합석해서 연결해버리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프레드한테 절대 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 통제와 이 조합을 좀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이 사이에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자기 걸로 완전히 가져와 버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움이란 뒤에 있는 더 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본인이 편안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맵핑 유세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라는 점이 프레디를 좀 자유 뒤에 무언가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그 자유롭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보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박지민 배우가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연기를 볼 때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어떤 훈련된 연기의 방식도 보지만 이렇게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무언가를 보여준 연기로서 만났을 때 연기란 대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이 박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뭘까요? 이 배우가 가진 재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실 진짜 첫 테이크죠.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 그 김추자의 이제 꽃잎을 듣고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도 들어도 되냐고 하면서 그 얼굴이 굉장히 클로즈업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유심히 그 사람의 클로즈업된 얼굴들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잘 보고 잘 듣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잘 돼야지만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긴장된 상태나 아니면 본인이 불편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그런 실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잘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못하면서 연기를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게 해야 되는 동력이 돼서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경우들의 연기들을 보는데 그 사람은 정말 저거를 다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이미 그 진심으로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연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은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자기가 계속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사실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연기는 좋은 연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상태나 이 프레디가 느낄 어떤 감정들을 의식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리고 바깥에 무슨 일이 내면이 아닌 프레디의 밖의 상황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예민하게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충족이 돼도 정말 훌륭한 연기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연기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인 연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원래 그 데뷔추가 이 박지민 배우를 알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 박지민 배우도 입양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2학년 때 가족이 프랑스로 이민을 전 그렇게 한국어 잘할 줄 몰랐어요. 너무 네, 못하는 줄 알죠. 못하는 욕이 왜 이렇게 제가 잘해요? 깍두기 맛있게 먹었다는 되게 어색해요. 사실 굉장히 한국어 유창하고요. 그 프랑스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님이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작가셨고 어머님도 뭔가 미술적인 일을 판화 같은 작업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영향을 받아 설치미술 예술가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참 이 감독 우연이 많아. 이 데이비드 츄 감독과 박지민 예술가 사이에 공통된 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랑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추천을 받았대요. 박지민 씨 연기 한번 시켜보는 거 어때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도 없는 정도 구슬린 거죠. 그 두 명이서. 그러다가 셀프 오디션 테이프를 보냈는데 그냥 별것도 안 보냈대요. 그 이렇게 아이폰 같은 전화기 들고 안녕 프레디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프레디가 여기 있다는 생각을 감독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캐스팅이 된 뒤에 좀 극화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것일 수 있지만 감독이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안녕 프레디, 난 프레디야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캐릭터를 보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리허설을 거치긴 했지만 이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예술을 할 때도 자기 감정 속으로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세상과 말걸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언어를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본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연기가 자기한테 조금 아이처럼 노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으로 느껴보는 것, 그게 어떤 연기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이 배우가 캐릭터를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석하는 힘이 되게 뛰어났다고 여겼던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적인 파트 2, 좋은 의미의 문제적인 파트 2에서 이 프레디가 원래 등장하는 게 판모파탈의 모습이었대요. 그게 데이비드 슈 감독이 처음에 생각한 그 완전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변화였을 텐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가족과의 화해에 실패한 채 뭔가 판모파탈이 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각본에는 좀 짧은 치마를 입고 좀 화장도 되게 짙게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박지민 씨가 생각하기에 그건 그런 변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투쟁을 하고 있고 막 전사처럼 자기 운명을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판모파탈이 말이 됩니까? 이걸로 되게 많이 감독과 싸웠대요. 설전을 벌이고 나서 결과적으로 박지민 씨가 제시한 프레디 이미지는 매드맥스의 퓨리오사였대요. 네, 그런 식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전사 같은 가죽 재킷을 좀 입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용맹한 어떤 모습을 이미지로 구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셀프 프로듀싱을 말하자면 한 거죠. 너무 훌륭하네요. 네, 짧은 치마를 입고 그랬으면 저희 판모파탈 못 봤죠. 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배우가 보여준 아주 놀라운 몸짓의 언어인 춤이 이 영화였죠. 사실상 한예리 씨는 가장 궁금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안에서 음악과 춤이 인상적이라는 거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 그 몸집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 잘 춘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대사가 없이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추상적인 언어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유롭게 추고 있네, 혹은 뭔가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네, 틀을 벗어 던지고 있네, 이런 식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움직임이 캐릭터가 어떻게 붙는지에 대한 어떤 언어를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좋다라는 인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뭔가 움직이는 뭔가를 봤을 때 사실 잘 춘다 못 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떠나고,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을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거를 감정처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에너지처럼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부분의 춤들은 이제 어떤 좀 한 40분이나 뭐 20분 정도 돼서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의도하는 안무가가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뭔가 압축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온전히 그 에너지를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감정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그 에피바에서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굴 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굴 치고 싶구나.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되게 복싱 같았어요, 저는. 복싱에 스텝을 밟고 앞으로 팔이 나가고 이러는 게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저 안에 내면에서는 진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고, 누구를 하는데 정말 치고 싶고, 그런 게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되게 예민하게 그거를 해낸 박지민 배우가 되게 신기했어요. 네, 저 감정을 알았다고 해도 저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사람이 다 고유한 자기의 습성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뭔가 진짜 프레디는 정말 저렇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결국에는 파트 2에서는 싸움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누군가와 정말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쳐야 되는 순간들이 왔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해소가 안 되겠지라는 생각. 그럼 확실히 최근에 제가 너무 보고 반했던 그 무용극인 어떤 꿈처럼, 무용공연처럼, 그러니까 대사가 아닌 몸짓으로 더 잘 설명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사실 어떤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다고 막 얘기해도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아픔을 굉장히 움직일 때는
그걸 움직여서 보여줄 때는 되게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프레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의 언어를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날 첫날 그 서툰 한국어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한들 그걸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서툰 한국어로 이게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몇 번의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깍두기 잘 먹었다는 건 감사의 표현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프랑스어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걸요. 그래서 이 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시조의 방식이구나. 그래서 그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감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이고 자신만의 시조를 연주하는 방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래 각본에서는 이렇게까지 춤을 추는 장면은 없었대요. 근데 그 만나가지고 이제 감독과 같이 각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판목팔탈 안 돼 싫어 이렇게 하는 그 논의의 과정에서 박재민 배우가 원래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춤추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그 회의를 하다가 잠깐 그냥 우리 춤 좀 춰볼까? 약간 이러면서 그냥 춤을 췄는데 데이비드 감독이 그걸 보고 저걸 영화로 넣지 않은 손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춤을 추는 장면에 대해서 그냥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달라, 카메라는 그냥 따라가겠다는 요청을 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게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박재민 배우의 움직임과 프레드의 춤인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이 박재민 배우가 자기가 춤을 출 때 너무 자유롭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로 연기를 잘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프레드한테 그 느낌을 확실히 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한 번쯤은 이 캐릭터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 이게 자기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생각을 그때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진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로 배우 소리를 듣는 건 진짜 부담스러워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연기를 앞으로는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짐을 하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었고요. 저는 파트 2에서 그 또 다 같이 그 안에서 생일이었을 때 다 같이 어찌됐건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이 되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처럼 그 생일 파티를 해주고 나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율동이 또 보여져요. 그런 것들도 뭔가 그런 움직임들도 이 사람들의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알고 뭔가 그거를 좀 이 안에서라도 좀 더 위로해주고 있다는 느낌들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맞아요. 되게 직관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그걸 또 잘못 활용하고 연출하면 되게 과한 무언가가 될 텐데 정말 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무언가를 이 영화가 잘 포착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에필로그 같았다고 제가 언급한 그 엔딩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이 영화를 정말 뒤통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이 너무 싫어서 프랑스를 다시 갔구나 했는데 안 갔고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뭔가 프랑스의 자유로 찾아갔겠구나 해서 또 안 갔고 이번엔 아예 그 무기 거래 회사에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예상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프레디가 울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식으로 연락이 되잖아요. 기억이. 그래서 이 영화도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곳은 아니죠. 다른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가서 갑자기 막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룻밤만 머물 거예요. 화장실 간다 그랬는데 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내 뒤통수를 칠 생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기대하는 과거와의 화해, 가족과의 포옹 이런 거 절대 안 나오는 어떤 장면인 거죠. 그게 과거와의 화해라고 이 영화를 표현할 수는 절대 없는 어떤 인장을 확 찍어버리는 마지막 장면이구나. 결국에 이 사람에게는 뿌리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떠도는 것 자체를 본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그거는 원치 않는 한국행이 이 사람에게 가져다줄 세월의 정체성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엔딩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저도 엔딩을 보면서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편해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엄마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없는 메일이라고 봤잖아요. 게다가 그날이 또 하필이면 생일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이후에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들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 본인의 상처를 좀 다독이고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 안에 있는 걸 저희한테 보여줬고 그리고 뭔가 저는 마지막에 그 피아노 치는 장면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주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정말 쑥 훑고선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뭔가 이제는 오히려 더 그거를 잘 마주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저는 그 연주에서 받았고 그리고 적어도 나는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맞서고 있다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나만의 혼란을 이어가겠다. 나만의 연주를 계속하겠다라는 인장처럼 본 장면이기도 했고 엄마의 그 메일 주소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걸 알게 된 게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보통 화장실에서 그런 거 쓰진 않잖아요. 보통 뭐 창가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눈물을 이렇게 쓱 흘린다던가 뭐 아무튼 저라면 굳이 그걸 하려는 장소로 변기 위를 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와 진짜 독특한 선택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직업정신의 어떤 발동으로 과거를 배설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려 보내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탁월한 자구 선택인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시퀀스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독과 배우가 내한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가면서 사인 포스터를 남기고 간 2장을 어렵게 오늘 입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과 배우,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아니지만 영화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점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나눠주신 선착순 두 분께 이 포스터를 증정하고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혹시 혜연이 배우께 뭐 얘기하고 싶으신 점이 있다거나 손을 번쩍 먼저 드신 관객분께 이거 같이 드리고 네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 그 파트 2 그 장면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만나기 싫다고 한참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자리에서 깨고 그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자기 만나기 싫다고 그 동생분이가 같은 동료 그런 분에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일 확인하면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낚시한 장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낚시 그림 보내주는 거 있었잖아요. 월척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프레디가 여러 번 터지잖아요. 불안, 뭐 분노 이렇게 막 터졌었는데 그때 그 터진 게 그게 약간 좀 미친 듯이 웃었다 그래야 되나? 막 하하하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터졌는데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나왔거든요. 근데 감독하고 배우 사이의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 장면은 어떻게 얘기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그 택시 안에서 맨 처음 파트 1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한스럽다라는 한국 자막이 나왔어요. 근데 그 테나인가요? 그 두 분이 택시 안에서 그 얘기하면서 한스럽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한스럽다라는 말하고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게 정말 프랑스 사람들의 정서에 한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그게 얼마까지 와닿을 수 있는지 그 해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한스럽다는 얘기로 해석한 게 좀 궁금했습니다. 떨리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과 박지민 배우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지금 전화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떡하나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프레디의 모든 반응이 솔직하기만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프레디의 모든 동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노이기 때문에 저는 분노의 표출도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막 아까 예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막 때려버리고 싶은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정말 헛웃음으로 나올 때도 있고 정말 폭발하듯이 화가 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표현을 보였느냐, 어떤 장면에서 프레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모든 표현으로 이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연출이 가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면에서 프레디는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혹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 좀 여러 가지 방식의 분노 표현 중에 하나로서 프레디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었구나 생각이 들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그때그때 그렇게 유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스럽다는 표현은 글쎄요. 혹시 프랑스에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프랑스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만약에 프랑스어로 정확하게 한스럽다는 말로 해소가 번역이 되지 않더라도 테나는 항상 가장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해서 언어를 통역해주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끼리 있을 때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장 한국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프레디에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프레디의 말 또한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달해주잖아요.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나왔던 대사의 통역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시원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디가 그렇게 웃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분노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분노를 할 때마다 자꾸 웃어요. 프레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프레디는 화가 났을 때마다 이렇게 씩씩 웃어요. 그 이가 가지런한 그 이가 활짝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싸고 웃는데 그게 본인이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웃고 분노할 때도 그렇게 웃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는 방금 그 장면을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아마 이것도 어떤 분노의 뭔가 프레디 버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라면을 먹다가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라면을 내려놓는 순간 한국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에도 받아볼 텐데 예리 씨가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연두색 옷 입으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두 분 말씀 시작하실 때 이걸 보고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저도 이제 끝나고 그런 기분이라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뭔가 슬펐다거나 아니면 가장 감정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셨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처음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아버지랑 이제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서 뭔가 되게 애쓰는 프레디를 보는 모습들이 되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힘듦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본인한테 쏟아지고 되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되게 폭력적으로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할머니가 막 자는데 머리를 막 쓰다니면서 막 울고 하시잖아요. 근데 와 제가 막 심장이 막 뻐근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그들도 물론 슬프겠지만 그리고 프레디도 지금 너무 슬프지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밖에는 서로 표현하지 못한 이 상황들이 가장 저한테는 좀 슬프게 다가왔고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 답답할 그녀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예리 씨가 좋은 답변을 해줘서 저는 조금은 농담처럼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그 부산에 가는 버스 안에서 프레디가 리턴 투 서울 기사님 계속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원치 않는 이유로 서울에 왔고 정말 원치 않는 장소로 가고 있지만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리턴 투 서울을 외치는 게 저런 장면이어야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사실 제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조금 더 이입한 건 태남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친구가 버스에서 그럼 지금 미쳐버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기본적인 성향일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그런 식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밖에서 보이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고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프레디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은근한 해소와 대리만족 같은 것들 느끼기도 하고 제가 저렇게 하고 싶을 때 꼭 참는다기보다 그냥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런 행동을 절대 살면서 하지 못할 텐데 저는 그래서 그 테나의 안절부절함이 내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도 예쁘게 전달해줘야 하는 그 심정 그리고 버스 안에서 이 난동 부리는 친구를 죄송합니다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혀야 되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장면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농담 같지만 진심이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나가 한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아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그 말이 가장 아프지 않았을까? 프레디한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프레디가 괜찮은 줄 알고 재밌는 줄 알고 그리고 되게 아끼는 가족이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제일 뭔가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바라주는 사람이 테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끝내 감정적으로 프레디가 원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 술집에서 처음 만나서 나중에 프레디한테 프랑스 안 가면 안 되냐고 말하는 지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무죄없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캐릭터랑 아빠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원하지 않는 애정을 막 계속해서 프레디에게 주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의 소통을 원하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원하지 않는 애정을 주는데 정작 프레디가 가장 연결되고 싶어하는 엄마라던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정적으로 자기를 이해해주는 테나는 자기를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레디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애정을 얻지 못한 되게 외로운 구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테나 캐릭터를 통해 많이 하게 되기도 했어요. 네. 감독과 배우가 없다면 출연한 배우가 없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들려드렸을 텐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린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리턴 투 서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예리 씨한테 되게 고마운 게 사실 배우나 감독이 자기가 출연하고 자기가 만들지 않은 영화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뭐 사석에서 나는 이렇게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그리고 친구로서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는 건 쉽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영화에 말을 못하는 건 저보다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항상 관객들과 감상을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특별한 어떤 애정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리턴 투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지는 어떤 새로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좀 즐겁잖아요. 만약에 영화를 좀 안 좋아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 불가능했을 텐데 그리고 영화도 많이 못 봤겠죠. 네. 근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화를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이제 각자 보면서 매번 이 영화들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꺼내봤을 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게 또 영화의 매력인 것 같고 제가 또 어떤 영화를 되게 애정해서 보듯이 누군가도 또 제 영화를 그렇게 애정해서 봐줄 테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즐거운 작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저는 이만큼 느껴서 얘기한 거를 정말 이만큼 정보와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셔서 매번 영화에서 해주셔서 정말 든든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짠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제 칭찬으로 나오는 모든 말을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다르데니제 감독님들 내한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감독님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나. 맞아. 어떻게 영화를 보고 1시간 반, 1시간 동안 극장에서 모두 견디냐. 유럽 사람이 벌써 뛰쳐나왔다. 소리 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영화를 사랑하는 되게 특별한 문화라는 생각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극장에 오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원하는 영화의 시간표를 찾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실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극장이 건네주는 다양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영화들의 애정을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오늘 어렵게 굳이 시간을 내어서 오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일단 너무 제가 이 영화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극장에서 늘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화에 대한 감상이 조금 더 정리되신 이후에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라고 느껴지셨다면 주변에 극장으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만약에 정말 이 영화가 오래 좀 남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한 번 더 보면서 약간 이해되고 정리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걸 해주시고 귀한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